네, 통역 입문 두 번째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통역 1차 시에서 했던 거 기억이 나세요? 네, 전통적인 통역의 영역과 새로운 시대적인 사회적 전환을 통해서 맡게 된 지역사회 통번역, 통역,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통역의 어떤 분류, 차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가면서요. 오늘 2차 시에서는 지역사회 통역의 정의, 그리고 지역사회 통역의 특수성, 지역사회 통역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역사회 통역은 앞에서 이제 잠깐 이야기했었죠. 회의 통역, 국가 통역, 회의 통역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국가 통역과 회의 통역은 어떤 통역이에요? 두 언어가 만나는 곳에서 두 문화가 충돌하는 현장이에요. 즉 A 언어를 쓰는 사람과 A 언어를 쓰는 사람은 A 문화를 가지고 오고 B 언어를 쓰는 사람은 B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 문화와 언어가 같이 충돌하는 현장이라면 지역사회 통역의 개념은 무엇이냐? 문화가 A 문화든지 B 문화든지 하나의 고정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TC라고 합시다. 타겟 컬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컬처. 여기에서 A 언어와 B 언어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베이스는 뭐예요? 문화적 베이스는 이미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A 언어든 B 언어든. 자, 이렇게 어떤 지역, 하나의 사회와 지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지역 사회가 정해져 있는 통역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역 사회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렇게 A 지역과 A 언어의 A 문화와 B 언어의 B 문화가 충돌하는 현장이 아니라 공통된 하나의 문화, 지역 사회 문화 안에서 A 언어와 B 언어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20세기에서 이야기했던 회의 통역이나 국가 간의 통역과는 다른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보고 이런 위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어떤 건지 논의를 해보자. 이 정도가 오늘 2차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통역의 정의. 지역사회 통역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범위죠. 우리 생활 범위 안에서 관공서, 병원, 법원, 경찰서 등등등등 이런 기관의 필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통역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요즘에 뉴스에서도 많이 듣죠. 여러분도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시민으로 이렇게 같이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껴요? 여러분의 출신국의 사람, 출신국의 문화에 대한 그런 감정이 남아있죠. 정치성이라고 우리가 이중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베트남 사람이 여러분 중에서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서 근데 베트남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사소통이 안 돼서 피해를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가시겠죠. 가서 도와주시겠죠. 도와줘야죠. 자, 이런 현장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 현재는 약 5%에서 7%가 외국인이라고 해요. 한국 전체 전 국민의 5%에서 7%. 근데 이게 빠르게 증가하겠죠. 2035년에 약 25%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긍정적인 관점.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의 어떤 변화를 바꿀 수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 사회는 25%까지는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25%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회 정치적인 큰 변화가 없다면 바로 25%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처럼 글로벌화되는 사회가 점점 되고 한국 사회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외부의 노동력을 유입해야만 사회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계산이 나온다면, 그런 계산기의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25%가 아니라 30%도 가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이미 사회적인 어떤 흐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겠죠. 자, 지역사회라는 통역이라는 용어는요, 사실 1970년대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기 시작하겠다. 자, 70년대 여기를 1세대 이민국이라고 그래요. 1세대 이민국. 자, 1세대 이민국의 대표적인 나라, 호주, 캐나다, 또 미국, 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1세대 이민국들이죠. 1세대 이민국들은 이미 1970년대에 그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가 섞여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2세대 국가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 될 것 같아요. 일본. 우리 옆에 있지만 우리보다는 10년에서 20년 정도 빨리 다문화를 받아들였죠. 자, 한국 사회는 사실은 2.5세대 또는 3세대라고 불려지는 다문화 국가 중에 한 국가입니다. 2000년이 넘어서면 21세기가 들어오면서, 밀레니엄 세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다문화의 1세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석 통역, 대화 통역, 연계 통역, 공공 서비스 통역 등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회 안에서 이 통역이 무슨 통역이냐라고 하면, 이거 대화 통역이에요. 그냥 즉석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 그런 통역이에요. 아니에요.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통역이에요.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한 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정해진 지역사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회를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통역을 우리는 지역사회 통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지역사회 통번역사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첫 단계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지역사회 통번역의 현황. 사실 한국의 지역사회 통번역이라는 개념은요, 그렇게 빨리 자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2000년에 이미 이주 여성들이 1990년대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결혼을 통해서 한국 사회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1990년대 중후반. 그것도 처음에는 중국 중심으로 가다가 다음에 베트남, 중앙아시아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세대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목적으로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통역과 번역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사실은 통역사와 번역사라는 기존의 회의 통역이나 국가 간 통역의 이 통번역사들의 벽이 너무나 높아서 쉽게 그것을 말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처음 2009년에 당시에는 이제 여성가족부가 있었다가 다시 복지부로 통합이 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정부 기관의 통폐합이 있었는데, 아무튼 2009년에 처음으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런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처음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50명에서 60명 정도, 58명이었던 것 같은데
일기 다문화 센터 통번역사를 양성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실 맡은 게 한국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첫 지역사회 통역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인식이 됐냐면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냥 기본적인 통역사와 번역사의 어떤 위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꾸 말했어요. 어떻게? 이것은 다문화 가족만을 위한 것이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게 아니다. 라는 어떤 제한적인 범위를 자꾸만 심으려고 했죠. 아무튼 한국 지역사회 통역의 시작은 그랬던 것 같아요. 미미했습니다. 국제교류의 증가로요. 국내 체류 외국인도 증가했고 외국인 주민 유형도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라는 중국 동포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적을 갖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한 7, 80만이 됩니다. 중국 국적 동포만 한 50만 명 정도 되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 외국인 주민, 자녀, 혼인 귀화자, 또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이 추세는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절대 되돌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통역 수요는 사법, 경찰 사법, 의료 통역 등 공공 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적응과 생활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장 우리가 작게는 초등학교 부모들에게 전달하는 뭐죠? 가정통지문. 이것도 번역해야 되고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병원에 들어가서 예방주사 맞고 뭐하고 정말 한국에서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빠로 살아가기 위해서 외국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통역과 번역이 필요하고 통역은 특히나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에 이르기까지 통역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이주민을 위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대상자들에게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 저도 한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제 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어 열심히 배웠죠. 한국어 뭐 배워요? 그렇죠. 표준어를 배우죠. 서울말을 중심으로 표준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결혼을 했어요.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만났더니 가족들이 모두 경상도 사람이야. 경상도 사투리밖에 못해. 정작 외국인 입장에서 뭘 배워왔는데? 한국어의 표준어를 배워왔는데,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런 시절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시절 겪으셨잖아요. 기억하시죠? 또 지금도 겪고 있어요. 자, 최근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통번역 서비스인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을 계기로 법률 및 의료 분야를 넘어선 본격적인 지역사회 통번역을 하고 있다. 자, 이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라는 것이 2009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서 통번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재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좀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교육을 한 지. 자, 그리고 앞으로도 더 교육이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교육을 받는 여러분도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항상 여기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직업적인 프로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특수성,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럼 지역사회 통번역은 뭐가 다르냐? 일단 통역에 참여하는 행위자, 생산자, 통역사, 소비자, 최소한 3인 이상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그 무슨 소리냐면요, 국제회의 통역은요, 사실 통역사와 A 지역, A 국가,
또는 뭐 B 회사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 협상과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역사회 통번역은요,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같이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이 상황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필요하더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은 대화 중에 수시로 바뀌더라. 일반적으로 통역사가 A에서 B로 통역을 해주고 한방향적인 통역을 하고 또 다른 통역사가 B에서 A로 통역하는 이런 회의 통역이나 국제 통역이 아니고요. 하나의 통역사가 A라는 통역사가 이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다 A, B, C, D니까 이상하네요. 만약에 뭐랄까요? 예. 동그라미 통역사가 A 언어를 B 언어로 또 B 언어를 A 언어로 하는데 모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의 역할이 수시로 계속 바뀐 거죠. 샌더가 리시버가 되고 다시 리시버가 샌더의 역할이 돼서 샌더가 다시 리시버의 역할로 바뀌고 이렇게 서로 역할을 교환하면서 하더라. 의사소통,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샌더와 리시버 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통역자가 가운데서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샌더와 리시버가 바뀐다는 거죠. 통역사는 계속 있는데. 지역사회 통역은 통역 참여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뚜렷이 차이가 나타나고 통역 상황에서의 권력 구조가 심하게 비대칭을 보이는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역사회 통역은요, A와 B가 서로 국가를 대표하거나 서로 자기 회사를 대표해서 나와서 협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등한 어떤 통역이 아니고요. 한 사람은 환자고 한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와 환자는 어떠죠? 사회적인 권력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경찰서에 가면 어때요? 경찰과 범인으로서 또는 피의자로서 잡혀온 사람의 관계는 어때요? 역시 동등한 관계가 아니죠. 전혀 다른 관계죠.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가면 피의자와 검사, 피의자와 변호사 어때요? 역시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전혀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의 통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통역과 국가 간의 협상의 통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이 감옥에서 몇 개월,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권력구조 차이가 심하게 비대칭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역사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여기서 통역사의 역할은 그쵸. 상호작용 가운데 중점적인 연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에서요? 의사와 환자의 권력구조의 중간에 위치해서 그 권력구조의 어려움, 그 권력구조에서 환자가 느끼는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동등한 자리에서 회사끼리 또는 국가끼리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는 그런 통역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통역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통역사의 상호작용 및 통역사의 이해한 상호작용이 어때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이를 메꿔줘야 돼요. A에서 B로, B에서 A로 일방적으로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를 마치 재봉질하듯이 양쪽을 연결시켜서 서로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그 차이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통역사의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삼자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멜의 삼자 모델은 최소 사회 단위를 양자 관계로 보았으나 서로의 책임이 분명하고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양자 관계는 제3자가 개입하면서 그 구조 양상이 크게 바뀌게 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우리도 의사를 만나죠. 그냥 또 통역이 없이도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의사를 만나죠. 그렇죠. 의사와 나는 환자의 관계로 만나요. 그러면 그와 나와의 양자의 관계예요. 사회적으로는 항상 양자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회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권력 관계가, 사회에 있는 권력 관계가 항상 존재합니다. 하다못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도 권력 관계예요.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도 권력 관계예요. 자, 이렇게 사회적 관계는, 모든 사회적 관계는 권력 관계가 들어있는데, 이 권력 관계에 누가 들어와요? 통역사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권력 관계가 무너질까요? 유지가 될까요? 이 권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자, 삼자 관계에서 삼자는 중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중간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A와 B를 메꿔주는 공평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공정한 중재자가 돼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부지를 얻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A의 내용도 알고 B의 내용도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분열시키고 정복하는 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둘을 다 물리쳐버릴 수도 있어요. 이 판을 깨버릴 수도 있어요. 자, 통역사라는 것은 통역사의 윤리라는 걸 아세요? 통역사의 윤리에 들어보셨어요? 번역사보다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도덕성이 통역의 윤리예요. 통역의 윤리는 뭐냐?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개인의 정보를 절대 발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통역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3대 기능은 통역사의 윤리 강령에 들어있어요. 자, 왜냐하면 바로 3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3자로서의 한 사람의 역할, 이 통역사의 역할은 둘의 이야기에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서 무게추를 바꿔버릴 수도 있고, 또 둘을 대상으로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둘을 모두 분열시켜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특수한 관계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행 갈 때요, 셋이 여행 가면 절대 안 돼요. 셋이 여행 가면 반드시 친한 둘과 친하지 않은 하나가 만들어져요. 차라리 둘이 여행 가서 싸우고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5이 가서 둘이 되는 게 나아요. 3이 가서 하나, 둘이 되면 그 한 사람은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3자 관계라는 이 모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지역사회 통역사의 역할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역사회 통역사의 역할의 모호성. 자,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20세기에 국제회의 통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태어났다 그랬죠? 유엔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6개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어 교육을 해서 통번역사를 데리고 나와서 회의를 해라 라고 딱 정해준 거죠. 그것처럼 명쾌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지역사회 통역사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통역사의 역할로서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뭐 사회적인 어떤 규약이라든지 약속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통역사는 생산자의 말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실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것은 모든 통역사가 그렇겠죠. 동시에 대화 상황을 조절해야 될 적극적인 역할도 수행해야 돼요. 자, 사실은 국제회의 통역은 사실 협상 통역이고 1대1의 통역이에요. 이쪽과 이쪽이 A 대 B로 만나서 같이 통역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통역사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지 않아요. 통역사가 1대1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그런데 지역사회 통역은 방금 전에 우리 3자라 그랬잖아요. 통역사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언어를 쓴 사람과 B라는 언어를 쓴 사람이 같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3자 간의 대화가 돼요.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여행 가면 이 둘이 한 팀이 되든지 이 둘이 한 팀이 되든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좋은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둘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돼요. 상황을 조절하는 조절자의 힘이 이 사람한테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문화센터에서 여러분들 통역하고 번역하면 가정 내의 문제, 남편과 아내가 의사소통의 문제로 싸웠어요. 그거 조절하면 어때요? 외국어, 그러니까 한국말이 어렵고 여러분 나라 말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분들을 위로하는데 심리적인 어려움이 더 크죠? 사실 그래요. 지역사회라는 것은 우리 삶이고 우리 생활이에요.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보다는요, 어떤 문제? 정서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수한 환경이 그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통역사는 이런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극적인 역할을 하면 돼요. 그냥 A가 말한 대로 B한테 전달하고 B가 말한 대로 A한테만 전달하고 끝. 나는 더 이상 마음 아프고 싶지 않아. 사실 국제회의 통역이라든지 회사 간 통역에서는요, 훨씬 나아요. 왜? 다른 그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협상을 하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는 없죠. 문제는 지역사회 통번역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통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통역이 아니고요. 두 사람 사이를 복원해 주거나 아니면 두 사람 사이를 파탄내는 역할을 대신 맡은 거예요. 말이 좋아서 통역이지. 이 통역사의 부담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쵸? 자, 여기에 소극적인 역할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대화 상황을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들어가서 대화 상황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통번역 역할을 소극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과부담의 역할이 어디서 많이 와요? 바로 적극적인 역할에서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소극적인 역할에 멈추고 싶어요. 그냥 있는 대로 전해주고 끝.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맞아요. 지역사회 통역에 맞지 않아요. 지역사회 통역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로만 통번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갈등,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역할과 갈등. 통역사는 자신이 사용하기에 더 편한 기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더 강한 문화적 연결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통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통역사인데 베트남어가 모국어예요. 자, 이 통역에 갔더니 한국 사람과 베트남 아내와 한국 남편이 충돌을 했어요. 자, 여기에 내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베트남 사람 어때요? 저 마음이 더 가겠죠.
한국 경찰과 베트남 피의자 경찰서에 통역을 갔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면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100이면 100, 베트남 이 사람이 범인이 안 되기를 바라고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저해를 덜 받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통역에 영향을 자꾸 미친다는 거예요. 통역사 자신의 생각과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서 담화 내용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 내 생각에는 이래, 내 관점에서는 이래, 내가 살아본 한국은 이래, 내가 겪어본 다문화 가족의 애환은 이래, 슬픔은 이래 라는 느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자꾸 통역의 번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신의 고용주가 누구냐에 따라 어느 한쪽의 이익과 손해를 대변할 것인지 아니면 양쪽의 공평한 객관적인 통역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역할과 갈등에서요, 이 통번역사의 역할 갈등은 사실 지역사회 통번역사가 갖고 있는 어떤 애환이고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런 것이 뭐 꼭 여러분만 이런 갈등과 이런 역할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문화센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지역사회 통번역사라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통적인 역할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 통역을 나갈 때는 항상 뭘 고민하게 돼요? 통역에 임하기 전에 양쪽의 이해와 관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항상 고민해야 되고 그 역할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통역과 번역에서 계속 견지되는 중요한 사고 관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역할과 갈등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통역을 할 것인가, 또 어느 부위에서 어디에서 마찰을 만들어주고 접점을 찾아줄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 이 통역사가 미리 결정하고 이 통역의 현장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통역 이해 두 번째 차시 강의 내용은 이제 다 끝났는데요. 사실 통번역사의 어떤 전체적인 지역사회 통번역사가 어떤 것인지 개념을 이해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평가 문제 3문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고요. 열심히 보시고 문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뭐 쉬운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 잘 푸셨어요? 다 맞으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한번 지역사회 통번역사를 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면 자기의 역할, 자기의 어떤 활동 범주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좀 세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차 시간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